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저PBR주를 이끌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1차안이 발표된 오늘, 오히려 저PBR주는 지고 성장주의 탄력이 좋았습니다. 2차 전지, 바이오, HBM 등 대표 성장 섹터들이 고른 상승세를 보였죠. 네. 알테오젠이 오늘도 20% 가까운 상승으로 신고가를 다시 쓴 가운데 유한양행, GI 이노베이션 등 바이오주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또 리튬 가격이 4주 연속 반등했다는 소식에 LNF 등 2차 전지주도 고른 상승세를 보였고요. 한미 반도체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HBM 관련주들의 탄력도 좋았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오늘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K증시 정상화 첫 단추,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돼 발표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사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입니다.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행을 하면서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 발전해 나가겠다는 것인데요. 시장이 기대했던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보시죠. 기업가치 우수기업의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인데요.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ETF를 개발을 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그리고 주요 투자지표 비교 공표가 담겼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밸류업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전담 추진 체계를 마련을 해서 상장 기업의 자발적 공시를 지원을 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 제고의 강제성이 미흡한 점, 그리고 기대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 소득세 개편 등이 부재한 점 등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PBR주에 대한 실망 매물이 아무래도 대거 출회되는 모습이었죠. 네, 은행과 보험 등 금융주의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뚜렷한 하락세 속 메리츠 금융지주는 주주환원 기대감에 나홀로 상승하며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자동차와 지주사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유틸리티인 한국전력이 호실적에 힘입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실망감이 노출되고 있는 저PBR주, 종목별 추가 모멘텀 여부 확인하시면서 차별화 전략 세워가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와 함께 찬바람이 불어온 저PBR주 가운데서 하나금융지주와 흥국화재, 한국전력 그리고 현대차 살펴봅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오늘 K증시 정상화의 첫 단추, 밸류업 공개 후 투자 전략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오늘은 K증시 정상화의 첫 단추, 밸류업 공개 후 투자 전략 특집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듣고 가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정부의 반갑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초안이 나왔는데 예상대로 예. 세제 지원 항목이 주를 이루기는 했는데 기대를 했던 개인 투자자의 배당 소득세 개편을 비롯해서 좀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이 되지 않아서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예. 밸류업 프로그램의 1차 초안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방향성이라던가 아니면 좀 가장 아쉬우셨던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일지 한번 여쭤볼까요? 예, 먼저 전체적인 방향성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업계가 요구해왔던 어떤 쟁점 이슈들을 총망라한 것은 같아요. 근데 하나 좀 이제 아쉬운 점은 좀 구체적인 디테일이 좀 부족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속도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ETF 지수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도 좀
거의 우리 한 2분기, 3분기 예상했는데 뭐 3, 4분기로 좀 늦춰진 거고 그리고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 발표도 보면은 이게 4개월이나 이렇게 시간을 둔다는 게 너무 길지 않나. 그래서 기간을 조금 앞당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좀 구체적인 디테일이 부족하고 좀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그 예. 말씀을 주신 코리아 이제 밸류업 지수 ETF 개발을 지금 명시를 했잖아요. 근데 예, 이 예. 안에서도 뭐 편입을 위한 주요 팩터가 PBR, PER, ROE, 뭐 배당 성향 그리고 배당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ROE가 핵심인 그 일본 프라임 150 지수와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정부 정책이 이제 가치 팩터에 너무 편중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도 뒤따르는데 예. 예. 과연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 밸류 프로그램들이 좀 매력적인 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의장님? 예, 근데 뭐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조금 다르긴 해요. 일본은 또 2014년부터 이제 꾸준히 정책을 펼쳐온 거고, 또 일본 기업들은 분산이 잘 돼 있어요. 주주 분산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ROE가 중요할 거고, 어떤 자본 배분 정책, 효율적인 자본 배분 이런 게 중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PBR 지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먼저 이제 거버넌스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주주 간의 이해관계 불일치 현상을 해결하는 게 먼저 급선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모든 주주가 다 이렇게 수혜를 받고 보호를 받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제 지배주주가 예를 들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또 반면에 이제 너무 일변도로 갈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기업이나 지배주주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뭐 예를 들면 주가가 오르면은 모든 주주가 좋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상속세만 늘어나서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 뭐 상속세를 포함한 각종 세제 개편이라든지 어떤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좀 앞서서 해결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지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좀 점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우선은 기업과 주주가 좀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예. 지금 저 PBR 트렌드에 대해서 좀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 투자 포트에 좀 적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저 PBR 전략만으로 한계가 있어요. 틀림없이. PBR이 낮은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뭐 펀더멘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성장성이 떨어져서 PBR이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거버넌스를 개선될 여지가 있고 자본 배분을 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 있는 기업 중에서 이제 PBR이 낮은 기업을 고르면 이제 가장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저평가 기업의 선별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첫 단추를 채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활용 전략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어봤고요.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밸류 프로그램의 공개 후에 지금 저 PBR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전략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흔히 이제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더라라는 좀 이야기였는데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언박싱이 된 날 일제히 지금 약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저 PBR 트렌드 지금 종목들의 이제 달림 현상이 일단은 조금 멈췄다라고 봐야 할지 이제 5월에 2차 후속 조치가 또 나오잖아요. 그때까지는 추가 레벨업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까요, 부장님? 뭐 사실 뭐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모습들 그대로 좀 재현되는 그런 오늘 시장 마감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멘탈 요인이 크게 변화가 되는 것이 없이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한 200포인트 이상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정책에 대한 낙관론에 힘입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정 수준의 오늘 특별히 더 플러스 알파 요인보다도 오히려 조금 아쉬운 점이 더 있었던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조정은 뭐 불가피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물론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이렇게 무의미하다라고 뭐 폄하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들은 코스피가 그동안에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것에 따른 뭐 일정
부분의 조정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코스피 저점을 높일 수 있는 데는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그동안 외국인들의 매수, 물론 오늘 그동안보다는 조금 매수 강도가 1,100억대로 좀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었고요. 기관 역시 오늘 물론 일부 순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특정 이런 밸류업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에 있어서 상당히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는 종목들도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기대감들은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뭐 5월달 뭐 2차 이런 조정 때까지의 그런 조정이라기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는 대략 한 2,600선 전으로서의 이런 단기적인 뭐 짧은 정도 수준의 조정 그 이후에 다시 한 번의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뭐 일본의 사례처럼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한다던가 페널티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밑그림이 지금 그려진 것 같은데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에 지금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지 프로그램에 맞춘 주요 기업들의 행보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사실 이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기 이전부터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로부터 일단 주주 가치 제고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같이 맞물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어떤 모습을 일단은 뭐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기업들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조금 더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제 일부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 가치를 좀 높이는 쪽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은행이라든지 일부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배당 성량을 높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안정성을 일단 보이려고 한다든지 하는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방향 자체는 일단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요. 단지 아까도 이제 거버넌스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배주주가 일단은 어떤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의 자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갑자기 분할을 해버리면 사실은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뭐 제도적인 장치부터 시작을 해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이지 않는 형평성 있는 시장을 좀 더 만들어주는 게 주가 우리나라의 어떤 저평가 부분을 해소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히 이제 기업의 가치라든지 하는 부분이 높아진다고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상해 종합 주가 지수를 보시더라도 15년 전 주가를 고점 돌파를 못했거든요. 이 얘기 자체는 전반적으로 GDP라든지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얼마만큼 많이 사줄 수 있는 시장의 형태를 만들어주는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주는가가 가장 밑바탕에서 우리 기업들의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쪽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기에도 매력적인 기업들의 가치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자동차나 뭐 유틸리티, 금융 이렇게 저PBR 세 대표 섹터 중에서 가장 좀 연속성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섹터나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지금 이제 실망 매물 출에 좀 나오고 있잖아요. 차별화 흐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일단 뭐 이번에 프로그램 정책에 가장 크게 좀 많이 부각됐던 것이 바로 이제 금융주였는데요. 물론 금융주들이 뭐 실적이 이렇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업종별로는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뭐 보험 업종이 최근에 이런 그런 등락이 좀 있는 그 실적 등락이 좀 있는 상황이고 조금 작년에 좀 별로 안 좋았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보험 업종이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안에서도 그다음 뭐 증권, 그다음 은행 순이 될 텐데요. 물론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은행주들의 올해 이익 전망치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과연 지금 내수 경기가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그런 이제 보고서와 예상했었던 그런 수치를 상회할 수 있을 실적을 낼지는 조금 의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하되 하지만 이전보다는 레벨업된 수준에서의 박스권 등락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작년에 실적이 워낙 좋았던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는 작년보다 크게
올라가긴 좀 힘든 대부분의 전망치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워낙에 장기간 저평가 영역에 있었던 만큼 일정 수준의 수분 그루기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반등 모색 구간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가장 주목하는 건 사실 유틸리티인데요. 사실 유틸리티가 만성 적자에 시달렸었던 한국전력 대표적인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공공요금 인상 효과로 인해서 올해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인 만큼 좀 더 차별화된 그런 흐름이 기대가 되는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저PBR주로 지금 실망감이 노출된 수급 오늘부터 시장에서 이동 방향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좀 이동할 거라고 예상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망을 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 게 네. 현대차도 이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거의 40% 이상 올랐고요. 은행주들 중에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거의 한 60, 70% 정도가 올랐는데 네. 이거 오르고 난 다음에 오늘 좀 빠졌다라고 해서 실망 매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이미 기대를 했던 부분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 우리가 오늘 시장의 형태를 보면 꼭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에서 2차 전지라든지 이쪽으로 흐름이 바뀐 것처럼 네. 일단 보입니다만은 일단 저 PBR 관련된 종목은 코스피 시장이 주도주였고 지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은 코스닥 시장에서의 주도주였거든요. 코스피 시장이 일단 저항선 근처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전에 코스피에서 주도주였던 저 PBR 관련된 종목은 그냥 조정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 흐름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던 2차 전지라든지 일부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 바이오 종목들은 강세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네. 수급이 이동을 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망 매물이 출회되고 추세가 바뀌기보다는 잠깐 좀 쉬어가는 흐름 정도로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밸류 프로그램 공개 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금 진단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리고 한국전력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조금 더 깊이 있게 여쭤볼 텐데 지금 여기서는 현대차에 대해서만 강준석 파트너께서 스탑을 주셨고요. 현대차부터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고와 스탑으로 사인이 좀 나뉘어졌는데 한번 이제 고 사인을 주신 부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PBR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여전히 좀 고할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작년 실적 기준으로는 PBR 한 0.7배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물론 하지만 장부 가치도 해마다 호실적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 예상되는 실적 기준은 한 0.63배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없었던 신차 효과가 올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 공장과 함께 또 10월에 완공될 드디어 북미의 그런 공장까지도 그런 가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을 좀 지니고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최근에 미국 테슬라의 판매 부진과 함께 도요타의 이런 부정 이런 여파로 인해서 신뢰성에 타격을 입은 그런 만큼 외국인들이 과연 단순하게 이 밸류 프로그램을만 가지고 이렇게 순매수를 했을까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지금 기초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오늘도 물론 이전보다는 매수 강도는 약해졌습니다만 10만 주 이상의 순매수를 외국인들이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이제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일단 그럼 수익을 좀 확보를 하고 재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신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쉬어갈 때 신규 매수로는 좀 어려운 구간일까요? 이거는 화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한번 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대차 지금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차트는 뭐냐 하면 연간 차트입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2010년, 2011년, 2013년 뭐 이렇게 아니면은 최근에 보여주었던 2021년도 고점이 28만 9천 원입니다. 네. 이미 주가는 역사적 고점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사적 고점을 점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실적이 뭔가 다이나믹한 어떤 점프업이 있지 않고서는 아니면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고서는 뛰어넘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물론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전고점인 28만 9천 원짜리 와 있는 이 시점에서는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좀 이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가격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약간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전력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실적에 힘입어서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5%의 강세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는데
왔는데 강준혁 파트너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호실적 그리고 배당 이슈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주주 환원 행보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기대할 건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네. 예전에도 이제 우리 박근혜 행정부 때도 주주 환원 관련돼서 배당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고 네. 그때 주가가 63,000원까지 점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24,800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63,000원은 엄청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왜 배당에 대해서 기대를 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드리냐 하면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나오기 시작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2008, 2009, 2010, 2011, 2012 배당 없었고요. 2018, 2019 배당 없었고요. 2021, 2022, 2023 배당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배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단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를 드린 이유는 네. 한국전력은 사실은 망하기는 어렵죠. 아무리 적자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처럼 전기요금을 올린다든지 해서 회사가 망하게 갈 수는 없고요.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또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성과급 잔치한다고 저 신문에서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실적을 낼 수 없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연차의 그 시간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주가는 기본적으로 한 2만 원 언저리부터 시작해서 5만 원 언저리 사이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24,850원이면 목표 가격으로 한 4만 5천 정도 잡고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저는 관심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뭐 배당 기대감도 그렇지만 어떤 뭐 모멘텀을 가지고 들어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긴 박스권을 보고 지금 투자하기에 좋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부장님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기관의 러브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 여기서 주주환원 기대감은 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파트너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한국전력은 산업은행과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 하에서 그래도 자율에 맡긴다라고 했으면은 정부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일정 부분에 물론 만족할 수준까지는 못 되겠습니다만은 좀 이제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펼칠 힘을 가능성들이 실어줄 수 분명히 있게.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좀 제가 기관을 주목하는 이유가 사실 기관들이 이번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정책은 외국인들이 주도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은 조금 이제 벤치마크 지수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이런 괴리가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전 타겟을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으로 좀 보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지수를 어느 정도 좀 따라가고 또 넘기기 위한 그런 일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한 순매수를 오늘도 좀 보여줬는데요. 저는 충분히 이게 또 다른 회사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전력 회사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런 독보적인 그런 좀 흐름을 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분명히 좀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끌어주는 한 어쨌든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PBR주에 이어서 금융주도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PBR 수혜주 가운데서는 금융주가 낙폭이 오늘 가장 컸는데 여기서 이제 올랐던 만큼 많이 빠졌다라고 좀 해석을 해봐야 할지 지금 다 스탑 사인 들어왔거든요. 당분간 위보다는 아래의 방향을 두고 대응을 해야 할까요? 부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앞서 제가 뭐 금융주제 박스권 전략 말씀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부진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금융주들 중에서는 이런 정책에 힘입어서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도 존재할 정도로 네. 좀 많이 부각됐었던 점들도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올해 큰 폭의 이익 개선을 기대하기도 조금씩 힘든 부분들이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앞서서 박스권 등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은 이제 4월 총선 이후에 네. 뭐 최근에 정부가 이제 ELS 문제라든지 뭐 PF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을 좀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총선 이후에는 이러한 노력에 좀 이제 개연성이 좀 약화될 우려도 분명히 있어서 네. 다시 한번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여지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서 일단은 제한적인 박스권은 대략 3월 안에서 좀 끝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 정도라면은 4월이 넘어가기 전에는 일정 부분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종목을 좀 올려봤는데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흥국화재입니다. 각각 뭐 5%, 11% 이렇게 이제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하나금융지주부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다 스탑 사인이 들어왔는데 좀 뭐 달리 뭐 반등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이 저 PBR과 이 정부 정책 외에는 어떤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세요, 부장님?
물론 이제 뭐 PBR 같은 경우에는 뭐 0.38배 상당히 좀 약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낮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특히 그래도 하나금융지주는 돈도 좀 수익도 나는 네. 주주 환원 정책을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펼칠 만한 그런 재원도 분명히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앞서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다라는 그런 부담감들이 분명히 좀 존재하고 네. 이에 따라서 또 기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도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다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나와서 좀 세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좀 나타날 수 있어서 일단 제가 일단 기준을 본다면은 오늘 장중 저점으로 가서 이탈이 되지 않는 한은 그래도 한번 끌고 가보되 이탈 시에는 이 정도의 비중 축소도 감안하시고 행여 반등 시에는 이전 고점 정도 수준에서는 또 더다시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 필요하지 않겠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금융지주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흥국화재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입니다. 오늘 10% 넘게 지금 급락이 나왔고 두 분께서 다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강준혁 파트너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 급락이 나오니까 매물이 어디까지 나올까 이렇게 또 이제 불안하셔서 빠져나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지금까지 확보한 수익을 좀 챙기고 종목 교체를 고려를 해봐야 될지 또 뭐 지금 뭐 하락권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또 전략을 잡아야 할지 여기서 전략 한번 좀 세워주실까요? 일단은 그 차익 실현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냐면 우리 이제 그 저 PBR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밸류업 관련된 부분에서 제일 처음 이제 시장에서 뜨기 시작했던 게 은행 업종이었죠. 금융주. 거의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100% 가까이 일단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 부분이 옮겨갔던 부분이 소위 말해서 이제 증권사라든지 하는 쪽으로 일단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손보라든지 아니면 생명보험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특히 여기 안에서 이제 생명보험사를 제외하고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회계 기준 바뀌는 부분의 이슈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계 기준 바뀌는 부분에서 M&A 될 수 있는 또 보험사를 또 찾는 그러한 과정도 좀 더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안정성 혹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이기 때문에 밀려도 크게 뭐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를 했는 것들처럼 어떤 보험사가 M&A 물건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도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주들보다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의미로 일단은 차익 실현이라든지 좀 짧게 치고 나오시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금융주 가운데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부장님께서도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매물이 출회된 걸 봤을 때 이 흥국화재의 앞으로의 매력이 당분간은 좀 소멸이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그 보험회사들이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거에 비해서 흥국화재는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네. 좋았는데 사실 이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동안에 일거래량이 10만 주 넘는 날이 그다지 별로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또 주가도 지지부진했고 이렇게 쇠해가 많이 됐다가 이번에 뒤늦게 좀 올라오면서 2배 이상 한번 그 점프를 했었거든요. 그 후에 다시 이렇게 또 이제 차익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러면서 오늘 또 변동성이 크게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어서 일단 그런 점에서는 좀 이제 조심스러움이 분명히 좀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일단 실적 대비로 봤을 때는 분명히 매력적인 것도 맞고 PBR도 상당히 낮은 가장 오늘 4개 중에 가장 낮은 회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PBR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원래 낮았는데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자칫 또 장기간 또 이런 정체의 이런 또 기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감안해 본다면은 큰 욕심 내기보다는 일단은 반등 시에는 좀 비중을 좀 줄여주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특집 K증시 정상화 첫 단추, 밸류업 공개 후 투자 전략, 대표적인 저 PBR주 4종목인 현대차와 한국전력,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와 흥국화재를 통해서 저 PBR 대표 섹터와 종목들의 방향성 점검을 해봤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거래량 위주로 종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비대면 진료 관련주 그리고 일부 반도체, 가상현실 관련주로 거래량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는 KTCS가 지금 거래량을 분출을 하고 있는데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시간에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7%의 탄력적인 상승 가져가고 있습니다. 4,200원 터치를 하고 있고요. KC텍 반도체 업체로 10%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지고 있습니다. 2.6% 상승하면서 37,0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QRT 살펴볼 텐데요. 반도체 신뢰성 검증 기업입니다. 오늘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1%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꽤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상승하면서 31,700원 터치를 하고 있고요. 14% 상승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한 캡스톤 파트너스 1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5.6% 상승하고 있습니다. 5,2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아센리오가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테마에 편승하면서 급등한 종목이죠. 오늘은 6% 급락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 하락폭 더 키우고 있습니다. 낙폭 점점 키워가면서 3%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1,776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고객사인 로터스의 미국 나스닥 거래 재개를 앞두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오늘 9% 급등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약세로 전환되면서 1.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브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 25% 늘어난 영업이익을 공시했는데요. 시간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실적 점검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휴로홀딩스, 나노 같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래량 실리는 종목 중에서는 레이저 업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UV 고체 레이저 개발 소식에 오늘 25%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2.4%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은 밸류업 공개 후 투자 전략 컨셉에 맞춰서 저 PBR 관련주에서 이 라이징 스탁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병수 PB W게임즈, 김성준 부장 HD 현대인프라코어, 강준혁 파트너 SK 가지고 오셨는데요. 김병수 PB의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W게임즈,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우선 PBR이 낮으면 PER도 낮으면서 결국에는 저평가 회사를 좀 찾아보는 김에 W게임즈를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사 중에 아마 최저 PER이나 또는 최저 PER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신작 게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재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재평가가 충분히 기대되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기사가 함께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금액을 조금 높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년 대비 한 66% 증가하는 주주 친화 정책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당 1,000원으로 총 165억 원의 배당 금액을 이제 확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총 배당 금액은 전년 대비 한 60% 이상 상승하는 주주 친화 정책의 시작이다라는 기사도 함께 나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아무리 저 PBR이고 PER이 낮은 이런 저평가 기업이더라도 매출이 잘 나와야 됩니다. 이번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될 정도로 매출이 한 1,500억,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 나오게 됐는데 올해 예상 PER이 4.7배입니다. 작년에도 PER이 6배는 좀 낮지 않은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그거보다도 아마 이번 PER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에 신작 게임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고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게이밍이라는 게 9월에 시작이 돼서 9월 대비 매출이 한 150%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에만 이제 매출액이 한 500억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다음에는 1,000억까지도 바라본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지난해 이제 2023년에 영업이익이 2,000억을
돌파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내 게임 회사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이제 크래프톤과 넥슨에 이어서 3위인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물론 작년 지지부진하다가 연말부터 좀 많이 올라서 올해는 5만 원 선까지 올랐다가 오늘 조금 하락하는 한 4만 6천 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제 재작년이죠. 2022년, 21년 실적을 조금 기대하면서 주가를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실적도 잘 나오는 데다가 영업이익까지 높고 또 주주 이런 친화책도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금액대 자체는 지금 들어가기에도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그런 구간일까요? 근데 작년에는 게임조 종목들이 다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1년을 본다면 어떤 50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W게임즈가 굉장히 좋았을 때의 주가를 살펴본다면 지금도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PBR주로 가지고 오신 종목은 HD 현대인프라코어인데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뭐 HD 현대인프라코어는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PBR 0.8배, 그 PR이 5배 정도 수준의 저평가 영역에 있는 회사고요. 지난 2일에 56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뭐 굉장히 자사주 매입 후에 소각까지 하고 열심히 공격적인 그런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외에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어떤 거 있을까요? 뭐 일단 개인적으로 밸류어 프로그램에 있어서 특정 섹터만 부각이 됐었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좀 소외가 됐었던 제가 뭐 지난주에도 풍산을 한번 소개를 네. 해드린 바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소외가 됐었던 그런 회사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익도 좋아지는 상황에서 뭐 저평가까지 영역에 있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기본적으로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지역에서 인프라 투자는 뭐 지속적으로 크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중동의 뭐 이제 뭐 네옴시티 같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다양한 그런 모멘텀들을 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동안 부진했었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건설 경기 지원책 같은 그런 효과로 인해서 작년보다 한 두 자릿수 대의 매출 반등이 지금 기대가 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또 수익성이 상대로 좋은 이 엔진 사업부가 또 이제 주목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미 지역은 여전히 가스 발전 매출 확대가 나타나고 있어서 뭐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지난주에 이제 그 방산주가 한번 크게 올라갔었죠. 뭐 수은법이 이제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산주들이 급등세를 연출한 바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이 K2전차에 엔진을 납품을 합니다. 수출용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리면서 수출입은행의 대출 대가 확대가 되면서 폴란드 2차 분의 그런 원활한 계약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등의 추가적인 이런 확산 가능성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엔진 사업부의 좀 큰 폭의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회사가 14년 만에 작년에 처음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발표를 해서 실질적인 실제 배당 수익률은 이제 현재가 기준으로 한 4.8%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막 주주 친화 정책을 시작한 회사로서 계속해서 이제 이익 성장까지도 배가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돼서 뭐 긍정적인 주주 환원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도 8만 주 자사주 매입 신청을 했는데 거의 아마 체결이 안 됐을 겁니다. 주가가 올랐었기 때문에 아무튼 당분간은 자사주 매입도 꾸준하게 하기 때문에 또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이익과 친화 정책 함께 조금 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회사이고 또 앞으로도 자사주 그 매입의 수급까지 좀 받쳐줄 수 있는 가능성 짚어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자리까지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뭐 1차 목표가를 이제 10,000원으로 이제 그러니까 대략 PBR로 한 1배 정도 되는 수준의 그런 목표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1차적인 가격 10,000원. 하지만 뭐 충분히 좀 돌파가 된다면은 목표가 상향 여지도 분명히 존재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 가격은 최근 저가 수준이었던 7,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10,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강준혁 파트너의 저 PBR 라이징 스탁은 SK입니다. SK의 포인트 한번 만나볼까요? 예, SK는 저도 역시 이제 PBR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0.65배 정도 일단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사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일반적으로 지주사 아니면은 우선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주는 채권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지주사들 중에서 가장 충분한 재원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에도 주주 친화 정책을 펼 수 있는 기업이기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 PBR에서 가장 매력적인 저 PBR은 지주사 우선주인데 이제 이 가운데서 지주사로 SK를 지금 꼽아 오셨습니다. 자, 그럼 지주사 가운데서도 SK를 꼽아 오신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이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SK는 배당이라든지 로열티를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는 지주회사죠. 금액 자체는 1조 5천억 정도의 배당금이라든지 로열티하고 배당금을 합치면 한 1조 5천억 정도를 일단은 이제 수익금으로 보통 가지고 오는 그러한 회사고요.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라든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뭐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통신 부분이 굉장히 좀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SK가 그쪽을 일단 지주회사로 일단 서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은 이 회사가 단순히 배당이라든지 로열티만 받는 건 아니죠. 다른 이제 비상장 자회사들도 있는데 SK 팜테코라든지 SK ENC라든지 실트론의 부분도 일단은 자사주의 한 3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련 쪽에서도 충분히 이제 실적 성장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단 단순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평가되어 있는 PBR, 저 PBR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것 플러스 자회사들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도 성장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이오라든지 그린 에너지, 첨단 소재, 산업 부분에 또 투자를 지주회사면서 그쪽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부분도 좀 답보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 목표 가격은 한 28만 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탈 가격은 18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목표가 2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W게임즈와 HD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SK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강준혁 와운의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5위부터 열어볼까요? 메타 바이오메드입니다. 의료기기 제조회사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5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14%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분위기 괜찮습니다. 0.3% 상승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4위 확인해 보시죠. 네, 인지 디스플레이입니다. 초전도체 테마로 묶이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외국인의 순매수에도 불구 2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테마 전반적으로 시간에서 약세 흐름 보이는 가운데 인지 디스플레이 시간에서는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1%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QRT입니다. 국내 유일의 반도체 신뢰성 검증 기업으로 오늘 11% 급등하면서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며 빨간불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승폭 점점 확대하고 있네요. 9.7%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KTCS인데요. KT그룹 계열의 컨택 서비스 업체로 4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25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탄력적인 상승 주고 있는데요. 7.5% 상승하고 있습니다. 1위는 유비케어입니다. 정부와 의사단체 강대강 대치에 비대면 진료 관련주로 연일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지만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며 5%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시간에서 유비케어 등 원격 의료 관련주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규장 급등으로 변동성에 대한 유의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요. 향후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와 의사의 이제 강대강 대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주들이 조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요 앞에 의대 정원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다. 그 의미보다는 관련된 요 비대면 진료주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유비케어를 비롯해서 케어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아마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수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유비케어를 조금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 부문과 이제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전국 1만 7천 개 이제 병의원과 3천 개의 약국을 연결하는 국내 최대 의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 의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현재 의원 EMR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비대면 진료라든지 이런 의료 서비스에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고 관련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월 29일까지 어떻게 보면 최후의 통첩처럼 정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한 3, 4일 정도는 지금의 변동성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매매에 나서신다면은 이 변동성 장에서 좀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한 하이브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영업이익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는 2% 정도 밀리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를 좀 기반으로 반등의 발판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실까요? 네, 하이브 이번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3천억 가까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매출도 한 2조 1천억 정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순이익도 한 1,800억 정도인데 4분기 영업이익이 한 89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75% 정도가 늘게 되면서 관련돼서 매출 같은 경우에도 좀 나쁘지 않은 실적이 나왔다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엔터 업체 중에 하이브를 조금 보시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초동 판매량이 꺾이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거의 유일한 엔터사가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이제 엔터주들이 한 4분기에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초동 물량이라든지 중국 쪽 앨범에 대해서 물량이 좀 축소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결국에 판매량이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이브가 이번에 새로운 그룹이라든지 출시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중국 쪽 매출이 조금 약하게 나오고 있어서 관련해서 중국향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지 않은 하이브가 조금 더 먼저 주가의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뉴진스라든지 이런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이런 K-팝 이런 음원 또는 스트리밍에서 IP를 갖고 있는 하이브이기 때문에 미디어 쪽에 조금 더 엔터 쪽에 좀 더 수혜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중에서는 중국향으로 치우치지 않은 쪽의 수혜를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하이브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진단해 보겠습니다. 작년 호실적에 증권가의 호평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올해도 한 단계 더 레벨업된 성장세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최근 1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 같은 데에서 이제 K9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비단 이제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동이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K9이나 천무, 이제 레드벨 장갑차 등에 대해서 좀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K21 보병전투 장갑차도 라트비아 쪽에서 신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수출 국가, 그 수출 품목도 충분히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4분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오게 됐는데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895억이 나오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0%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컨센서스를 20% 가까이 넘기는 어닝 서프라이즈였기 때문에 관련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특히 폴란드 수출 이제 1년 전에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는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다연장 로켓들 그리고 국내 매출에서도 120mm 박격포 같은 경우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매출이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수출 품목의 다양화 그리고 수출 국가의 다양화 그리고 폴란드의 지속적으로 무기 수출이 충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물론 50일 신고가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비단 무기뿐만 아니라 우주 산업에서도 충분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요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출 품목 그리고 수출 국가의 다양화로 인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성우 하이텍도 보겠습니다. 작년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에 배당 소식까지 전하면서 단숨에 10,000원 선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대응해도 좋을지 실적 발표 후 주목할 모멘텀 혹시 있을까요? 예,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차체 제작 기업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이에 따라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158% 증가한 2,500억이 나오게 됐습니다. 매출액도 한 8%가량 증가한 4조 정도가
나오게 되면서 이번에 주당 150원을 이제 배당하는 현금 배당까지도 결정하게 되면서 배당금 총액이 119억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와 기아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도 꺾일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충분히 좋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차량 경량화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이런 현재 차량 외에도 수소 차량이라든지 전기차 차체에서도 충분히 성공 하이텍이 관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친환경차 부품 개발을 가속하고 있는 성호 하이텍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시지점 PB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증시대에선 일본 증시가 정말 말 그대로 역대급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화권 증시 오늘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사기지수가 1% 가까운 낙폭을 보인 반면에 선전지수는 약보합권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고요.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이 시각 현재 0.5%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화권 증시는 3월 초부터 시작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죠. 전국 인민대표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명 전인대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등이 공개되는데요. 추가 부양책이 발표될 거란 기대감에 오늘장 순환매 움직임 부각됐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입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0.27%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1월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됩니다. 또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하는 2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도 발표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